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산불로 지금까지 27명이 사망했고 10,000명이 훌쩍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요, 양이 적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더욱 쏠리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각가지 추측이 무성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총 26분의 분들이 그 운명을 달리하셨고 이재민도 이미 24,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현재 기준으로 35,810헥타르로 이는 역대 최대 피해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보다 이미 10,000헥타르 이상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는 26분의 사망자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요. 뉴스와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한 분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희생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잠시 진화가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불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경북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죠. 여기가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을 지금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이러다가는요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2000년에 동해안 산불도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규모가 컸다 그래요. 일단 아래쪽에 보세요. 산불 피해 면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 23,000헥타르예요. 근데 요번에 경북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산불이 36,000헥타르로 역대 최대인데 36,000헥타르면 어느 정도 면적인가? 서울 면적이 6만 헥타르입니다. 그럼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이미 탄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상상이 가시죠? 서울 규모의 그 땅, 그 면적의 절반이 넘게 이미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사망자가 27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 32명. 거의 60명에 가까운 부상, 사망 이렇게 나온 피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전문가 모시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재성 교수님. 네. 이번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좀 설명이 되는데 일단 이 산불이 퍼져가는 속도가 네. 시간당 따져보니까 8.2km 정도 속도로 확산된다. 이것도 뭐 굉장히 빠르다는데 이번 산불이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산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산불과 이번 산불의 차이점은 뭡니까?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의 확산 속도가 예전에 가장 빨랐던 것이 2019년도에 고성 산불이었습니다. 그때 5.2km 정도의 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시간당 5.2km로 퍼져갔는데. 근데 지금은 8.2km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된다니까 거의 뭐 약 50% 이상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산불이 이제 경남 의성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경북 쪽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기상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건조한 날씨였지만 경상도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그런 부분들이 연료를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서 빠르게 화재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뭐 1년에 보면은 이게 산불 주의 그런 기간 같은 걸 설정을 하죠, 종종. 네. 그럴 때 보면 되게 건조도가 너무 높아서 산에 입산하는 것도 주의하세요. 때로는 금지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영남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번 산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의 연료가 되는 게 지금 나무잖아요. 특히 이제 경북 지역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게 또 어느 배경을 또 짚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림을 크게 나누면 침엽수림과 하렵수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엽수림이 하렵수보다도 훨씬 더 화재에 취약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나무는 예. 특히 이제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더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걔가 굉장히 강한 휘발성 물질인 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2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그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량, 그게 보통 이제 화재의 강도를 나타낼 때 얘기하는데 일반 다른 나무보다도 예. 1.4배 정도가 되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른 수목보다도 2.4배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같은 경우 이 소나무 숲이 45만 약 8천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산림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강원도가 예. 소나무 숲이 약 25만 9천 정도고요. 예. 그리고 경남이 약 27만 약 8천 정도의 예. 소나무 숲이 있고요.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산림 중에서 경북에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예.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 자체, 즉 탈 수 있는 연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얹혀지면서 이렇게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불을 잡기 진화하기가 어려운 건가?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불이 퍼지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잠시 영상 속에 살짝 한 장면이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위성에서 포착한 장면이 있었어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2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래쪽 보면 이게 분명히 경남 지역이거든요. 아마 산청 그 부근으로 보이죠? 연기가 올라오는 이 장면이 위성에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경북 지역이거든요. 의성 그 주변으로 보이는 지역 역시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산불이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 지구 관측소의 설명은 한국에서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이게 의성 산청 산불 지역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사진으로 딱 잡히는 모습이 설명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아, 전날 시작이 된 겁니다. 저렇게 연기를 피우면서요. 자, 지금 산불이 퍼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한 게 비가 좀 오면 이게 진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비가 오긴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너무 양이 적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설명을 좀 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 강수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내로 최대한 주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에 의존하지 않고 진화를 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비와 관련된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보가 됐어요. 근데 오늘 예상 강수량 여기 보시면 수도권의 경우는 오전에 살짝 비도 왔어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따져보면 한 20mm 정도인데 지금 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 겨우 5mm 미만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울산 경남
5mm 내외로 예보가 됐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쉬운 이 비 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분들이 비가 강수량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뭔가 희망적인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비는 적게 와도 습도 자체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이 불의 고비를 넘겨서 진화로 갈 기회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박수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가 뭐 예보된 너무 적게 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예. 아마 절박한 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강우량 자체가 그 화재 산불을 진압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려면 예. 그 지표에 있는 낙엽에 있는 지중에 있는 예. 그것까지 충분히 적셔야 되고 나무 줄기를 충분히 적셔야지만이 산불을 진화하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게 되는데 예. 아마도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됐는데 그나마 5mm 미만의 예. 작은 비라도 내리게 되면 강우 자체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공기 중에 있는 습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산불이 확산이 되고 연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앞으로 이제 기상 예보를 보게 되면 예. 지금 열흘 정도 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열흘 정도는 뭐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비 소식이 없으면 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작은 비라도 내린 오늘이 화재의 주부를 잡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최대한 오늘 주부를 잡는데 모든 그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남 지역과 인접한 곳이 바로 강원이에요. 바로 접경입니다. 또 동해안 쪽으로 따라서 뭐 이 산불이 퍼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경남 지역 불도 지금 다 완벽히 진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 특히 부산 쪽까지 이게 또 퍼져가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산불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대형 산불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에 워낙 산림도 울창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얼마 전까지는 산불이 주로 이제 바람이 남서풍이 불었다가 오늘 이제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는 지금 예보가 있습니다.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게 되면 산불의 진행 방향은 남동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동이나 의성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결국은 남동 쪽에 있는 남동 쪽이면은 부산 이쪽으로까지도 그 방향이네요. 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산불이 나서 탄 지역보다 예. 아직까지 타지 않은 더 탈 수 있는 산림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지금 산불이 확산될 그런 우려가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바람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미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갖게 되고 바람이 제발 좀 강하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방향도 좀 최악으로 가지 않길 바라고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진화 작업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높은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워낙 강하게 불어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불을 끄더라도 또다시 재발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밤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간, 야간 상관없이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대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어서 저희 처남하고 친구가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나가던 구미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을 꺼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인근 마을로 또 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밤에 뭐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 농막 쪽으로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이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주민들은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컵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거 우유를 많이 대접을 해도 그거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진화대원, 소방대원분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 그리고 사진 보시면요. 거의 기진한 상태에서도 계속 뭔가 진화 작업하고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산불과 관련해서 소방대,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는 보통 이제 소방대, 뭐 소방서, 소방대 이러는데 진화대원이라는 걸 좀 많이 생소하게 좀 들어보셨다는 분이 많고요. 근데 현행법상 산불이 발생하면 약간 그 진화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림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산림청의 업무 범위 중에는 산불, 산사태는 이제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의 업무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예산도 산림청에 이제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산림청 올해 예산이 한 2조 6천억 원이 넘는데 그중에 한 10%인 2,800억 정도가 산불 관련 예산으로 이제 책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이 산림에 불이 난 경우에는 산림청이 이제 불을 진화를 하는 것이고 이 산림청에 소속된 특수 진화대원들이 이제 불을 끄는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소방청에서는 민가라든가 시설문이라든가 지금 뭐 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소방청의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불을 끄다 산에 보니까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집, 어떤 시설 이런 건 또 소방청에서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워낙 대형 산불이고 대규모의 업무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보니 일원화된 체계에서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이 산불이든 불이든 하나의 조직이 이제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총괄제의권을 이제 지금 산림청에서 부여받고 있는데 소방청에서는 일부 이 불이 나면 119로 이제 신고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 우리 조직이 초기 대응에 강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도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헬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헬기 대수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이 한 50대, 소방청 한 32대, 지자체에서 이제 87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좀 일원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산불을 끄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런가 하면요. 이재민들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 낙담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막 어젯밤에 오는데요, 막 양가에서 막 불빛이 있다, 막 불이 막 튀고 이러긴 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놀래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 있긴 해. 갈 수가 없다더라고. 그래가 우리 어머님은 차만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던 거 한 온도가 한 1,400도 된다네. 그러면 시신은 못 찾는데요. 지금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좀 염치 없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식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준비할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주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이 다 타고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정말 부탁드릴게요.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호소하는 목소리가 꽤 많아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의성 주민 한 분의 말씀인데 옷과 평소 복용하던 약도 못 건져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옷도 못 챙기고요. 그 약 특히 문제됩니다. 평소에 복용한 약은 지속적으로 이 복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가족 사진 앨범 다 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집 2채가 다 탔다. 죽은 목숨이고 완전 거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진화 뒤에 돌아가실 곳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진화가 끝나더라도. 손정혜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삶, 평생을 일구었던 그 터전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당장 진화가 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분이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민도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삶의 주거지 전체가 지금 사라지고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복구까지도 상당 기간이 지금 걸릴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 이런 체육관 같은 시설에 임시 시설물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상의 위해도 지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대상을 지속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불 끄는 게 급선무이긴 하지만 긴급 주거 제공이라든가 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을 끌어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좀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계시거나 집 근처에 계시는데 갑자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닥치고 있습니다. 급하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몸에 지닌 물건이라곤 입고 있는 옷 한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재민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지금 산불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산불이 나서 지금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땅의 이제 서부 지역이라 그래요. 이 서부 각지의 산불인데 적어도 10,000명 넘게 대피령이고 지금 16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 기후과학자들의 얘기는 한국과 일본은 산불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글쎄요,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기상 조건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박재성 교수님, 일본하고 우리의 산불 약간 좀 겹칩니까 원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이상기후 얘기할 때 뭐 온난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서부 지역이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그런 쪽, 동해 쪽에 가까운 지역이 이제 일본의 서부 지역인데 그쪽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건조한 기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 보니까 산에서 발생하는 작은 산불이 굉장히 지금 크게 확산이 돼서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16분이 사망을 하고 지금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나왔던 것 같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도 보게 되면 몇 달씩 산불이 지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불태워가지고 소송 피해가 발생을 하는 적이 이게 이 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국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런 산불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고 있으니까 여야 모처럼 좀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특히 뭐 추경 얘기 관련돼서 그동안 뭐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죠. 이번 산불은 인적, 물적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손정혜 변호사. 여야가 좀 의견을 좀 뜻을 모으고 있다고요? 모처럼 보는 모습 같아요. 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쟁으로 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반드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기 예.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산불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기부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이틀 경북 지역 찾아서 예. 이게 산불 피해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것들 5천억을 먼저 이제 선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야가 이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본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본회의 열 상황 아니다. 취소하면서 각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저게 설명이 나옵니다. 산불 비상 상황에 따른 여야의 요청이 있었다. 본회의 취소한다. 안 열겠다. 그런 겁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재계도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각종의 이제 그룹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십억 가량, 수억 원 가량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약속을 하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 재계가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지원하고 이런 게 다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그룹의 어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각종의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해구 키트라든가 거주용 천막 이런 것들도 예. 지원하고 있더라고 하고요. SK그룹에서도 상당한 금액뿐만 아니라 구호 물품을 기부하고 있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지원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복구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대민 지원 부스를 운영한다던가 충전기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또 예. 무상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 마음으로 사실 재계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재계가 어느 지원하는지 좀 나온 표현, 뭐 금액도 좀 표시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삼성, SK, 그다음에 LG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현대차도 있고요. 각각 뭐 성금 전달할 계획이다, 모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다른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어떤 이 노력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뉴스와이드 첫 소식으로 이 대형 산불. 오늘은 제발 어떻게 고비를 넘겨서 좀 잡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나갔어요.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여기 이러지 말고 저기 집 한 대 가서 좀 보고 가세요. 일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 큰 돈 아니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조금만 뒤에서 찍어주시고 우리요? 일찍입니다.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자, 어제 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이제 무죄 선고받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이틀 계속 이 산불 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찾아가서 주민분들 만나고 뭐 이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검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상고를 했다. 이건 어제도 예상이 좀 됐었죠. 대법원 가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정해졌군요. 이 소식 속보로 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 행보 좀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2심 판결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고 김문기 전 처장 알았느냐 몰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 발로 약간 전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국민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예상 못했던 거죠. 헌법기관으로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고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기 처장 2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2번 죽였다. 예, 전 2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나 김문기 처장 같은 분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판사라는 분들이 그런 거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어 사전은 찾아보고 법조문은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 판결에 대해서 강한 좀 반발, 어떤 비판 이런 입장들이 이제 여당 그리고 뭐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를 꺼내놨네요.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 무죄 소식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의 반응 이게 알려졌는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판결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그 고 김문기 처장이 2015년 1월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 따님에게 남긴 영상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 쳤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저는 1심 판결 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법원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중간에 중략하고 조작한 거지요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유권자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에서는 이걸 지금 정면으로 뒤집어서 결국에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모든 발언은 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예. 그동안에 김문기 몰랐다를 우리가 수차례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의 주어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항소심 법원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의 반응 이것도 알고 유동규 씨도 불만 표시라고. 네. 약간 좀 글쎄요. 뭐 어차피 판결은 사실은 승복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걸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약간 이런 약간 지적, 약간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죽음의 이제 원인을 아무래도 뭐 이 사건 이 뭐 주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슬프고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뭐 2심이 끝났으면 사실심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법리만이 남았으니까 이제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풀어주는 조금 성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장 제이수에 알았느냐 몰랐냐 뭐 이거였잖아요. 쟁점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를 같이 쳤느냐 안 쳤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여기에 사진이 등장을 하거든요.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하나 찍힌 게 있었어요. 근데 우선 실제 사진은 아래쪽 사진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한 분이 이제 뭐랄까 이게 확대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명 있는 사진으로 조금 뭔가 확대를 해서 뭐 공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해외에서 한꺼번에 포즈주에 찍은 것 이거는 골프를 같이 쳤다는 자료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거잖아요.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 이거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요. 자, 오늘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송영훈 전 대표. 그러면은 저 골프장에서 찍은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 확대한 부분을 저 국민의힘 쪽 의원 한 분이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따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근데 이제 그게 2심 재판부는 조작이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조작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걸로. 그러면은 조작이잖아요. 그럼 조작한 사람은 처벌받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다 보니 저렇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논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2021년이죠. 박수영 의원이 저 사진을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처장, 유동규 씨 등등 있는 저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보여줬는데 저건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저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저 모자 있지 않습니까? 저 모자에 골프 칠 때 골프 공을 식별하기 위한 볼 마커가 모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당시에 김문기 처장 등등과 골프 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예. 아니 클로즈업을 하면은 조작한 겁니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고 이건 일반 국민들께서 벌써 지금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해서 저 과태료 통지서 보내면 거기에 있는 사진은 확대해서 보내는 건데 그거 조작한 거냐 뭐 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이 문제의 발언은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라고 하면서 조작한 거지요라고 하는 거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나는 골프 안 쳤다는 얘기도 누구나 들려요. 그런데 저것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결론에 향해 가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 사실은 여당 내에서 이런 지적을 오늘 많이 했는데 뭐 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나온 것이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이 1심인데 2심은 그냥 무죄예요. 그리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몇 가지인데 그건 다 무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집혔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상식적으로는 우리 송 변호사,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일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 볼 때 이걸 골프를 안 쳤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뭐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부의 설명만을 위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진을 확대한 그 자체를 조작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게 아니라 골프를 쳤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보여준 그 행위, 국민의힘의 행위가 조작이다. 조작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의견 표명이지 이 사진이 조작됐냐 안 됐느냐 이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검찰의 공소장이 좀 약간 작성의 어떤 완결성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정확한 의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거 아닌가? 법원에서 요청을 했죠. 좀 변경하라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검찰 쪽에서 어떤 수사 과정에 조금 뭐가 좀 부족한 분이 혹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약간 그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오늘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여당에서 또 재판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거기에 대해 약간 어떻게 보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습니다.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습니다.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 판결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 사실이라도 보충 설명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가 사무됐다. 이게 여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었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은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런 걸로 의원직 방탈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이 정치인들 많았었거든요. 그동안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이 책임을 지게 됐던 분들이 아니 이거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판결대로라면은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제 판결대로면은 그동안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어떤 사례들이 유형적으로 많이 있냐면요. 주로 이제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공약 추진에 대해서 뭐 확약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내가 하는 경우가 그거를 관철시켰는데 약속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건 선거 때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뭐 잘 검토해 보겠다, 뭐 협조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처벌 받은 예가 있어요. 2009년 3월에 당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에 관해서 국토부로부터 추진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시 국토부에서는 뭐 잘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돼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자, 선거 후보자가 중요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게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다면은 그게 실제로는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건 거울을 뒤집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어제 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그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고 의견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그 경기도 국감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였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의견의 표명입니까?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본인의 의견을 좀 어제 오후에 올렸어요. 이런 내용이군요. 보겠습니다.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뭐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 새삼 떠올랐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여당에서는 아마 무죄가 나올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약간 당혹스러워한다, 당황했다라는 이런 뭐 분위기 전달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야 이게 도대체 되는 겁니까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 건데 김상일 평론가 여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꺼내겠네요 지금요. 그럼 그렇죠. 이 부분 가지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의 사적 발언이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모든 판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전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때는 개인의 어떤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이걸 해석해라. 이런 게 이제 대전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공선법을 왜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든 초기에 만든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법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판결의 추세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인 건데요. 일단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진실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이 진실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세 자체도 어땠냐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 형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판단들을 보면 대통령 관련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관련도 그렇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기본권을 더 이제 중요시 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권력자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적 일을 했을 때 이것도 개인적인 것이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 차원으로 국가라는 큰 권력과 개인이 맞섰을 때 개인이 절대적으로 약자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사실은 공선법은 사실 그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면 사실은 이 조항은 사문화시키거나 뭐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우려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법리 논쟁을 해봐야 되는 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벌이게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에게 승복하는 문화를 더 고취시키고 해야 굉장히 국가 발전이나 국가의 안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법리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이걸 정치적 공방이나 사법 불신이나 사법부 흔들기 쪽으로는 발언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여당 일각에서 이제 재판부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지적한 거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떤 내 반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무죄 결과와 이분들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약간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전략 수정 물음표입니다. 저분들이 누군가요? 이른바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 또는 비명계 잠룡 이렇게 꼽히시는 분들인데요. 전략 수정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축하 반응이에요. 축하. 환영한다는 반응. 정리해 보죠. 김부겸 전 총리 다행입니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들었다. 김경수 전 지사 2심 무죄 사필 규정입니다.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필 규정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잘된 거다, 사필 규정이다, 제대로 간 겁니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요거요. 김상희 평론가. 저건 겉으로 이제 표명을 한 건데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 비명계 속내는 뭘까요? 지금 어떻게 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법부 판단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내부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차별화 행보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많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혹시 생각이 만약에요. 듭니다. 2심 재판이 무죄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간 좀 치명적인 어떤 형량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비명계들 반응이 어떻을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치적 도의의 우위,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우위 이런 걸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좀 촉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해서 본인들은 차별성을 좀 부각시키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뭐 계승할 수 있는 후보는 나다라는 식의 캠페인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무죄 결과가 아니었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2심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이나 다양한 해석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대법원에 이걸 갖다가 다른 결론으로 뒤집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에 그 검찰이 과도한 수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을 가지고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정치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그럼 이재명 대표와 향후에 어떤 각을 본격 세우는 이런 기회 잡기도 어렵다 이렇게 쉽지 보시면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얘기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예. 소위 비명계다라고 하지만 분들 이재명의 그 기세가 등등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좀 이재명이 궁지에 몰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서 한두 마디 하고 하지만 그거야 아주 미약한 소리들에 불과하고 지금 무죄 받았다고 해서 비명이 어떻고 이런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워낙 미미하다 비명계가. 송영훈 전 대변인, 옆에 경쟁정당의 상황이지만 지금 이른바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 여러 가지 뭔가 좀 복잡할까요? 생각이 어떻게 좀 판단이 됩니까 지금? 내심이 복잡하더라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분들이 옳은 말을 해야 본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만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코드를 맞추는 발언을 하면요.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더 이상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일장연설하고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비명계라고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똑같이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뭐가 다릅니까?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봐서도 그렇고 민주당 밖에서 봐서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지금 똑같이 사필 규정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자, 어제 법원도 이재명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그 4단계 용도 변경을 위해서 집요하게 로비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을 정확하게 공박하고 이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됐을 때 국민들이 저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급료에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은 저분들도 같이 떠내려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만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겁니까? 드리면 비명계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판결은 대장동의 본안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장동 본안과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기에도 맞지 않고 시의적절한 어떤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어제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판은 거짓말 대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거짓말 실컷 하고 처벌받을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정치인의 시선에서 말하면 안 되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판결 나오고 나서 일성으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비명계도 이런 정치에서의 진실성, 정직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나중에 이재명 대표 입지가 약해졌을 때 국민들이 그분들을 찾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주장과 논리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대법원이 그 기준을 뒤집어주지 않는 한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도가 무너지고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명계, 글쎄요. 비명계가 생각한 시나리오 중에 무죄 시나리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튼 반응은 저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반응이 비명계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제 2심 결과에 대해서 그럼 여당 내도 잠룡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압박을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재판 많이 받고 있고 계속 줄줄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맥락의 압박과 주장들을 해왔거든요. 어제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선 안철수 의원이 목소리를 좀 먼저 냈어요. 들어보시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저는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개 혐의에 5개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건 어제 결과 나오셨는데 뭐 유죄든 무죄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여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분들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몇 분만 확인해 보죠. 우선 한동훈 전 대표, 방금 전에 송영훈 전 대변인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이거 신속히 이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거짓말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다. 대법원이 바로 세우길 바란다. 정의를 바로 세우길. 다 대법원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권의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이게 주요 어떤 정치적 전략 아니냐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어제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들의 잘못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전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전략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조기 대선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요. 약간 이런 걸로 다 판단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가 아니고 유죄로 나오면 여러 가지 민주당 상황이 어려워질 테니까 뭔가가 벌어지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평가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뭔가 차질이 빚은 건데 앞으로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상태고 그게 상고심에 가서 뒤집어질지 않을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뒤로 물러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판결의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고 계세요. 즉,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그동안에 판결해왔던 법리도 이 원내 제1당 대표이자 대선 주자라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멈춰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유력자 앞에서 지켜졌는가? 그 부분 하나.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 부분, 우리가 이른바 인티그리티라고 하죠. 그 진실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제 그 판결 선고 받고 나서 그 TK 산불 현장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약속을 한들 이미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말들을 수없이 반복해온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과연 어떤 신뢰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정서와 코드를 맞춰가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까 안철수 의원이 영상 속에 설명했죠. 5개 정도 되거든요.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이 사건은 많아요. 근데 이게 합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선거법 위반 지금 2심까지 나왔죠. 그다음에 유진교사 2심 진행 중.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다 합한 거 1심 진행 중. 대북송금 관련된 거 1심 진행 중. 법인카드 1심 진행 중. 이렇게 돼요. 김상일 평론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분명하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보기는 정치적으로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느냐라는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팽팽하게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듯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2심.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명하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략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결정적인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중도 공략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더 있다라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나 행정의 전문성에서 우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든지 예. 아니면 다음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때 권력 집중이 너무 커지고 견제와 균형이 예.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써야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을 하면 예. 검찰 불신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대신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방금 이제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권력의 집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뭐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예. 성남FC 등등 재판이 아직도 줄줄이 남아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 뇌물죄 적용도 안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서 중앙정부 승인 안 받고도 대북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자, 입법 권력 하나만 갖고도 그런데 행정, 그다음에 대법원, 헌재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권력의 집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국민의힘의 다른 잠재적인 주자들도 예.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2심 판결 결과 그 이후에 여러 반응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죠. 자, 산불 피해 경북 의성에 천둥 소리가 섞인 굵은 빗방울. 비가 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을까요? 지금 의성 지역 굉장히 심각하죠, 산불이요. 그런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이 시각이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 이렇다면 비가 좀 오겠다는 소리인데요. 지금까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답답했고 듣는 국민들도 예. 굉장히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셨을 화면에 텐데 이게 며칠 동안 저런 물이었거든요. 소식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아주 반가운 예. 소식 같습니다. 아니 비가 온다는 소식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원래 5mm 정도밖에 예보가 안 됐는데 굵은 빗방울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자, 산불 피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천둥 소리가 섞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지금 아주 반가운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미루었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홀하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 어떤 예고도 오늘도 없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올 법도 한데 왜 언제 한다고 얘기조차도 안 나오는 걸까?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는데 아직까지 선고일 지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정이 나와요. 이게 전원일치 결론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의견은 모았는데 개별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거 작성을 해 공을 들이냐고 이게
지연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거죠. 손정혜 변호사 다시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하면서도 궁금해하면서도 그런데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거 이쯤 되면 이거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27일 오늘 일반 사건 선고는 하면서도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28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니면 3월이면 31일인데 통상 월요일에 중요 사건을 선고를 안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4월로 연기될 가능성, 그래서 4월 4일, 4월 11일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복합적으로 지금 많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선고기일이 다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원일치 가능성은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결론을 두고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런 해석도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6대2, 5대3, 4대4 사실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는 알 수 없는 각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설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사정은 헌법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사정인데요. 중요한 건 오늘도 평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즉 결론을 못 내린 거는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마쳤을 때 종국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심판 마치면 기계적으로 종국 결정에 대한 선고기를 통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 평의를 했다라는 것은 결론을 못 내렸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추정, 뭐 설 이런 게 나오는데 요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기남 주순대 경영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5대3으로 나눠져서 이게 교착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해놓으면 일단 6명이 확보가 돼야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5대3 대치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가 좀 나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전제가 이제 추론이라는 것을 강조를 제가 드리고요. 현재의 어떤 그 은밀한 데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평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평의가 맞춰야 그게 평결로 이어지는데 지금 평결조차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징후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대3, 4대4 정말 시중에 아주 이 맞추기 게임이 유행하는 것처럼 널리 퍼졌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 낼 게 5대3이 아니라 5.5대 2.5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5대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5대 2.5라는 얘기는 0.5는 뭡니까? 한 분이 결정을 아주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5.5대 2.5라는 얘기는 5분, 2분은 어느 정도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결론 선고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분은 이쪽 저쪽에 아직도 결심을 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다. 그래서 평의 때도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2.5, 5.5대 2.5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평의가 이상기류로 흐르고 있다. 이상기류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거의 완사이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1월 중순만 해도 그렇죠. 이른바 내란죄 프레임을 씌운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아주 비슷하게 8대0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는 사뭇 다른 기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 기류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 대반전의 계기가 바로 한덕수 총리의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서 민심의 도도한 흐름 자체가 물줄기가 바뀌어졌다라고 저는 판결이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5.5대3이냐 5.5대 2.5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5.5대 2.5. 5대 3이냐, 5.5대 2.5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뭔가 아무튼 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만큼 분명해 보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뭔가 뭐 교착 상태냐, 대치 상태냐,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관전평이죠.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이 속내를 절대
비치고 뭐 있지 않지 어떤 않습니까?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파면 선거 때도 어떤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보였잖아요. 그래 보면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전제로 봤을 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착 또는 대치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의 어떤 위법성 문제라든지 또 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이게 중대성을 가진 문제인지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판결의 어떤 결정 문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정 문구를 어느 단계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위로 써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이 이렇게 실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김동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의견도 반반일지도 모르겠다. 5.5 대 2.5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단 말이에요. 자, 저는 5.5, 2.5 상당히 근거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5대 1대 2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 그렇죠. 그 그러네요. 탄핵 선고 그게 때 그렇게 나왔군요. 그게 그 일이 이쪽으로 0.5가 있고 이쪽으로 0.5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많은 지금 그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면 사실 개헌 면허권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속에서 자, 5.5, 2.5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혼란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 5대 2.5이든 5대 3이든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5대 3으로 바로 공표를 하거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87년 헌재 설치 이후에 5대 3으로 인용 또는 기각된 전례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결정의 어떤 헌법 거네요. 탄핵 그 결정이 선고의 어떤 정통성이랄까 정당성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6대 2라든지 또는 전원일치라든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줌으로 해서 아직까지 12월 3일 이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획책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지금 숫자들이 이제 5대 3이냐, 5.5 대 2.5냐. 그 공통점 뭐냐면 어느 쪽도 어떤 경우도 6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정이지만요. 지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정치권 중심으로 되는 건데 이런 추정 때문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굉장한 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진보 성향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그래서일까요? 그 배경이?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천막 당사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받는 어제 오전도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을 주재를 했었죠. 그러면서 또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마는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가 중에서 이미 6명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3월 중순 금요일 3월 14일이었나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견했듯이 3월 14일 날 6대2 판결로 꼭 8대 0으로 지금 할 필요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대2가 됐으면 6명의 재판관들이 이른바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이건 맞다. 대통령직 직무정지뿐만이 아니라 탄핵이 맞다라고 했으면은 3월 특히 3월 중순에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미 2주, 3주에 거쳐서 이미 4월도 4일이냐 10일이냐를 지금 논하는 마당이니까 바로 6명이 확보가 안 됐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드린 5.5 대 2.5라는 그 한간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다들 알다시피 이 한국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을 안 하는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에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탄핵에 동조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한 표가 한 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지금 탄핵에 복귀를 한 마당에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시 임명을 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논란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마은혁 재판관이 돌아오면은 또 갱신 절차로 2, 3주가 또 그냥 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18일 날 2명의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도 넘길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마은혁 논란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규행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임명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계속 뭐라고 그래서 그리고 재탄핵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걸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까지 안 했고요. 근데 하겠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한테 뭐 민주당이 압박을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예. 한덕수 총리가 헌법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해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자,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위, 예. 지금 대통령이 직무대행,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공백 상황에서 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어찌 보면 기각 결정을 통해서 국정으로 복귀시켜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정무적 판단도 헌법재판관들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 나와서 첫 일정이 뭡니까? 국민통합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기 전에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입장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는 그 다음의 문제죠. 예.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로서 헌법 절차를 최고의 공직자로서 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요. 지금 5대3, 6대2 구도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뭐 6대 몇이 되고 7대 몇, 이것은 현재 논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김동호 대변인 말씀 중에 딱 하나가 좀 걸리는 부분은 인민노련 출신이어서 적절치 않다? 인민노련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관 시험 봐서 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건 연좌제고 사상의 자유를 지금까지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인입니다. 예. 그중에 마은혁 재판관을 찍어서 여당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여전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 활동했던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장관 앉혀놓은 건 뭔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 기각하면서 예. 했던 분명한 얘기,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 탄핵, 재탄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짧게 한 예, 말씀하시죠. 만약 그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확히 팩트는 국민의힘은 동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서의 제일 밑에 부서에 사인이 있는데 그건 민주당만 부서를 했지 예, 예. 국민의힘은 부서를 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예, 청문회 할 때 같이 여야가 같이 어떤 뭐 인민노련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박한 또 논의가 있었나요? 예, 이게 퇴장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를 동의를 받았는데 왜 임명 안 하느냐라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런 민주당의 그 임명이 시켰지 국민의힘에 동의한 적은 알겠습니다. 없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야죠.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예. 뭐 지금 뭐 교황을 뽑는 절차입니까? 마지막까지 합의를 노력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뽑는 게 국회 의사결정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문제시하면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결정을 했다. 뭐 이 뜻이 되는 거네요. 자, 손정희 변호사.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이 선고의 날짜 갖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진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이잖아요. 그때까지도 혹시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만약에요. 이 탄핵 심판 경우엔 6개월 내 소추가 돼서 헌재로 간 지 6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보통의 이제 그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 선거법 사건에도 633을 이야기하지만 훈시 규정이다, 권고 규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리거나 선고하는 데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그 기한도 넘겨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이제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임기 안에 어떻게 보면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재판 그 절차 지휘권을 가졌던 어떤 권한 대행과 재판관들이 심리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마치고 결정까지 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높이는 절차이겠죠. 그런 만큼 이 임기 전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약에 두 명이 퇴임 이후에 이거를 결정을 그렇게 장기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 질서와 어긋나거나 그 헌법재판소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평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죠. 지금 이런 탄핵 심판할 때 헌법재판관 다 모여서 평이라는 걸 하잖아요.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뭔가 서로 교환하고 얘기하는 그 자리잖아요. 근데 평의는 원래 회의록이 안 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비공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공개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의무도 없고 자유로운 토론하에서 이루어져야 그만큼 이제 평의가 자유심증지에 맞는 평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재판관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소수 의견 또 별 의견 이런 것만 정신 남지 어떤 논의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런 건 안 남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요. 뉴스와이드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는 소식이죠. 북한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위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일단 이 새로운 위협 왜 나온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략무인 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특히 이런 자폭 드론의 운영 능력 같은 것은 현재 지금 쿠르스크에 나 있는 북한군들이 이미 이제 뭐 반년 이상씩 숙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더욱이나 더 세련된 능력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테고요. 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죠. 조기 경보 통제기 또는 뭐 공중 통제기라 부르는데 첨단 비행기입니다. 뭔가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관장하는 그런 비행기거든요. 북한이 지금 그걸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드론도 그냥 드론이 아니라 AI 드론입니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정은 공중 통제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군용기 운용하고 있거든요. PSI. 이거하고 닮았다 그래요, 지금요. 그리고요, 자폭 무인기가 공격하는 걸 참관했대요. 탱크를 명중시키는 장면, 이런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 장비 AI는 최우선이다. AI 무인기 얘기를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 얘기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때 그 포로들이 했던 얘기가 드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드론에 의한 피해가 많았어요. 총으로 무인기를 급수하거나 좀 거도가 낮게 둬서 총으로 급수한 것도 있어요. 자, 김동호 대변인. 특히 AI를 활용한 무인기 지금 그걸 실제 사용하는 장면을 참관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위협 같은데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 실전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이제 기자신분이었을 때 국방부를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무인기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됐었죠. AI라는 단어는 아마 그때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무인기, 드론 이런 거의 중요성, 앞으로 현대전은 무인기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지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국방부 출입 시절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현실화가 됐습니다. 15년 정도, 20년 정도 완전히 현실화가 됐는데요.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참전을 해서 그 AI 무인기에 대한 학습,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사상을 당하고 그래서 희생은 됐지만 그러죠.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경험이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같이 국방부를 출입했던 지금은 이제 의원이죠. 유영원 의원하고 깊은 이렇게 대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강조를 하더군요. 북한군의 고도와 지금 김정은의 입에서조차 AI 무인기, 드론 이런 것이 저절로 술술술 나올 정도로 북한군은 이미 한 단계를 건너뛴 고도화에 착수를 했다. 그리고 북한, 러시아의 연합 전력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에 굉장히 큰 악재다라는 것을 이 국방 전문성이 있는 유영원 의원하고 대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현역 장성은 지금 파견이 금지가 돼 있죠.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반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현역 장성이 문제가 된다면은 예비역으로 구성된 전원 분석단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드론 이런 것들이 연습만 했지 실제의 전투에 참여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지금 뭐 4천 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미 고도화된 그런 현대전에 깊숙이 개입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했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AI 무인기도 아까 설명이 됐지만 조기 경보 통제기 하늘에서 모든 걸 파악하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군용기거든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된 IL-76이라는 수송기로 쓰던 비행기였잖아요. 어쨌건 비행기가 겉만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김정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모니터 화면 앞에 북한군들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쭉 둘러봤다는 거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한미동맹의 공군 전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시 자산이 필요했는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북한이 만들었다는 조기 경보기가 얼마나 성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기환 교수님, 지금 북한이 현대전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건데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북한 스스로 공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서는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했죠. 그리고 지금 파병까지 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로. 이런 대가로 무기 기술을 공유받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중 조기 뭐 통제기라든지 또는 무인기 기술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어떤 최고위의 정보 자산인데 이것을 좀 본인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다는 우리 얘기는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기존에는 미사일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중심 전략에서 이제는 좀 뭔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결국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결국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토대로 지금 일련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진다. 지금 이미 러시아는 정제유라든지 또는 밀가루 등에 이어서 벌써 드론 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서 결국 군사 교류에 따른 기술 지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실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오늘 국방부가 나온 설명이 북한군의 추가 파병 얘기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3,000명이 파병된 것은 뭐 해상이나 또 육로나 그런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추가 파병으로 보고 있는데 교대 병력이라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군들이 복귀를 해야 이제 교대가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어서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김동원 대표님.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 단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휴전 얘기 나오는데 추가 파병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1차 파병에서 재미를 본 것이죠. 이거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김정은의 관심사는 아닐 거고요. 이거 파병을 해봤더니 국제사회에서 욕은 좀 먹어도 야 이거 쏠쏠한 이득이 있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전에 경험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AI 무인기 지금 또 조기 비대칭 전략에 의해서 한국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파병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런데 이게 파병된 북한군들이 월급의 4분의 3은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 그래요? 혹시 파병 늘리는 것도 돈 때문일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어떤 그 특수 이걸 극대화시키는 게 지금 김정은의 목표다. 그래서 군인들의 월급마저도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당국으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참전 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 특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결국 그 이익은 김정은의 성과를 뭔가 높이는 쪽, 민생과 경제가 아닌 쪽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군 무기의 현대화 드론, 우리로서는 새로운 위협, 또 걱정거리가 생겼군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